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국제사회 대북 제재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보셨듯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이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 그리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좀 짚어볼까 합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사이버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서 인포콘을 4단계에서 3단계로 한 단계 격상을 시켰습니다. 먼저 인포콘이 무엇인지 또 격상의 의미 좀 짚어주시죠. 인포콘이라는 것은 결국 정보 보호 태세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있으면은 보통 이런 북한의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평상시에도 많지만은 네. 특히 이런 커다란 핵실험이라든가 혹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공격이 굉장히 극심해집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핵실험 직후에 보면은 국방부 혹은 청와대를 사칭을 해서 주요 군 관계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 이외에도 보면은 평상시에도 꾸준하게 해킹 노력들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특히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 하에서 이 한미 군사훈련이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 하에서 북한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북한이 실질적으로 어떤 공격을 가하기보다는 역시 사이버 공격을 걸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단계보다는 한 단계를 더 높여서 결국 이런 일단 경계 태세를 조금 더 좀 상향해서 유지를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자. 일단 이런 기조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사이버 테러를 감행한다면 그 타깃은 누가 될까요? 양 대표께서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금 사실은 이제 키 리졸브 훈련을 앞두고 있고 또 현재는 미 특수부대까지 와서 우리 특수부대하고 합동작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은행이라든가 방송국 이런 데에 대한 사이버 해킹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아마 상황이 상황인 만큼 네. 군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방부가 됐든 합참이 됐든 물론 청와대를 포함해서 이런 데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첨언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네. 보면은 여태까지 사이버 해킹 테러 사례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2014년 말에 있는 한수원 공격이었습니다. 보면 이제 당시에 이제 결국 한국 수력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컴퓨터 시스템 자체가 직접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을 받아서 당장 그것으로 해킹을 해서 원전을 공격한다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지만은 역시 보면은 가장 걱정되는 것이 스톡스넷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통제하는 장비 같은 것에 이런 바이러스를 외부에 들어가게 해서 나중에 이제 장비가 교체되거나 했을 때 어떤 특정 시간에 공격을 하게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언제든 이 경계를 늦출 수가 없다. 이외에도 우리의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인터넷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만약에 북한이 공격을 해가지고 증시 시장이 공격을 당했다. 이럴 경우에 오는 혼란은 엄청난 것이고요.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상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해킹의 위협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공격을 당했을 때 결국은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러한 어떤 보안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국제사회 움직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 의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고요. 이제 유럽연합도 독자적인 대북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상황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윤병석 외교부 장관이 지금 유엔에서 활발한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 유럽연합은 대북 제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그렇게 네.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 탄압이라든가 마찬가지로 이제 미사일 발사라든가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제사회의 어떤 보편적인 기준이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연합은 2009년부터 적극적으로 지금 대북 경제 제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2013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2차, 3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도 그런 기조 하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그렇게 나서는 것이고 미국은 당연히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상하원 모두 지금 강경한 대북 압박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상하원이 행정부에게 오바마 행정부에게 약간의 재량권을 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직접적으로 상하원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결정을 해버리면은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융통성이라는 게 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는 이제 중국 변수, 러시아 변수, 남한, 북한, 일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걸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지는 좀 남겨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가 중요하고 위험스럽기는 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국제 전략적인 또 그 가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 행정부는 이걸 좀 활용을 해서 중국을 압박을 한다든가 또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하나의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든 네. 전방위적인 압박이 중국과 러시아만 빼고 동참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정말 갖가지 제재안을 내놨고 제지를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잖아요. 이번 제재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유의미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든요. 역시 그러니까 중국 변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대북 지금 강경책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네. 실질적으로 이것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없으면은 사실 효과는 굉장히 약하게 되고 반감되는 거 아닌가. 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제재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버티고 있는 것은 역시 중국 문제거든요. 네. 네. 따라서 우리 중국 외교를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이 사드 문제다 뭐다 해가지고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가치 또 미중 간의 패권 다툼 뭐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호락호락하게 네. 미국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우리의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 카드를 꺼냈잖아요. 이게 네. 중국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좀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계속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는 부정을 했습니다만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의 전면 이제 중단이라고 하는 강경한 카드를 꺼낸 이유는 당신들은 왜 그런 그 카드를 남겨두고 있으면서 우리에게만 압력을 가하라고 하느냐 네. 이런 보도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저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개성공단 카드를 남겨둔 상태에서 자기들이 먼저 나서기는 좀 그랬을 것인데 어쨌거나 개성공단이라고는 우리가 상당히 그 손해를 보면서도 개성공단 카드를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러시아도 어느 정도의 그 제재는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강경하게 요구하는 이제 원유 공급 중단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제재라든가 그러니까 금융 제재라든가 내지는 밀수를 완전히 중단시킨다든가 하는 이런 강경한 카드는 중국으로서는 쓰기는 힘들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 북한이 그런 걸 얻어맞아 가지고 붕괴가 돼 버린다든가 뭐 이렇게 돼서 대량 난민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이제 국경이 미국과 맞닿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다든가 했을 때 중국의 이익으로 국가 이익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네. 따라서 절대로 저는 거의 절대로 중국이 북한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까지의 압력은 넣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의 태도 변화 가능성 어떻게 좀 보고 사실 계십니까? 중국 문제 제가 한 네. 말씀 드리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게 북이 핵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국제가 제재를 가할 때마다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량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000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북한 중 교역량이 25%밖에 안 됐는데 자, 이제 1차 핵실험하고 난 다음에 57%로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2차 핵실험한 다음에 79%로 늘어나고 이제 최근에는 90%에 이릅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중국이 어떻게 보면 북한을 지금 다 떠받들고 먹여 살리는 거 아니냐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개성공단 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카드이기는 하지만은 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미국이 당장 세컨더리 보이콧을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전 세계 북한의 어떤 이런 그 체제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이 이걸 남겨놓고 개성공단을 남겨놓고 거기서 사실상 이득을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이득을 버는 건 아닙니까? 대한민국만 그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전 세계 국가들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명분을 위해서 북한의 제재를 위한 명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했던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이런 부분만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남북 통신선까지 모두 단절되다 보니까 남북 간 대화의 지금 창구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무리 경색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대화 창구는 좀 열어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금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퇴로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현재로서는 모든 남북 간 통신선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1970년 8월 15일 날 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사실은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을 했죠. 대화 없는 경쟁에서 체제 경쟁에서 대화 있는 체제 경쟁으로 가보자. 어떤 체제가 더 나은가.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1975년 남북 조절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때 사실은 이제 적십자 회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 더 회선이 증가를 했던 것이죠. 군사 심지어는 이제 군사 하트라인까지 생기고 청와대끼리 또 통화할 수 있는 하트라인도 생기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끊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사실은 1970년 8월 15일 이전 상태로 돌아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쟁을 하려고 생각한다면야 뭘 못하겠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한반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럼 북한도 전쟁을 할 수 없는 거고 그건 자기들 다 죽는 거니까 또 설사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북한을 이긴다 할지라도 그 후과가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남북한 간에는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지금은 워낙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대화라는 말 자체를 꺼내기가 좀 두렵기도 하고 쉽지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남북 문제를 언젠가는 대화로 또 풀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창구가 있어야 그 인적 창구가 됐든 어떤 그런 전화라든가 기계적 창구가 됐든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없어졌다고 하는 것. 그럼 물론 북한이 지금 없앤 거죠. 우리가 없앤 건 아니고 예. 이런 것은 북한이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어느 정도의 퇴로를 남겨놓고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언젠가는 손을 내밀 겁니다. 대화하자고.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개성공단에서 받아갈 돈이 지금 1억 달러 이상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걸 생각한다면 언젠가는 대화를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모든 걸 다 끊었다고 하는 것은 네. 좀 무지한 그런 작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저기에 제가 첨언을 드리면요. 굉장히 좀 정확한 지적을 하시는데 북한이 너무 나갔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근데 그럼 왜 나갔을까? 결국은 여기서 볼 때 북한의 어떤 전략적 속셈은 당분간 우리는 대화를 안 하겠다라는 되려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인가 아니 결국 우리가 지금 뭐 7차 당대 이후에 뭐 어떻게 뭐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결국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이런 북한 자체를 전 세계 주변 국가 전부 다 차단시키고 대한민국과 차단시키고 중국과 차단시키고 전부 다 차단시킨 다음에 그 안에서 자신의 체제를 공고하게 하겠다. 지금 보면은 수많은 그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양건 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암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 이영길 경우도 마찬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이 강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 강하게 통제를 하는 것은 왜 강하게 통제를 하냐? 체제에 자신감이 상당히 없어서가 아닐까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주변 국가들과 관계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끊어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간다. 그 다음에 보고 있으면 이제 3년치 어떤 식량을 비축해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것이 결국 심지어는 중국이 교역을 끊어서 자신들이 이제 완전히 고립될 때 어떻게 버텨나가야겠다. 라는 그러한 각오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은 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이 원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부분을 다 이미 이제 감수를 할 그 어떤 굉장히 강한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네, 일단 지금의 상황은 대화의 창구는 닫혀 있고 또 긴장은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군이 KN-08 여단을 편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예.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궁금하고요. KN-08이 뭔지도 앞서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KN-08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뭐 영어로 읽으니까요. 그게 뭐냐 하면 KN은 이제 코리아 노스, 08은 이제 2008년을 의미합니다. 즉 2008년에 북한 쪽에서 발견된 발사체를 KN-08이라고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2012년 그 이제 김일성의 생일 때 열병식 때 이제 나왔었는데 보면은 이제 이 디자인 자체가 이게 서구적인 그러니까 그 중국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소련이 보유하고 있던 그런 ICBM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결국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제 걱정을 했었고 사실상 이제 그 설계를 봤을 때 은하 3호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KN-08, 그러니까 북한은 이걸 화성 13호라고 부르는데 이 화성 13호를 덩치를 좀 키워놓은 게 은하 3호에 가깝습니다. 즉 네. 뭐냐면 지금 은하 3호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광명성 발사도 있었지만 사실상 은하 3호가 거의 동일한 발사였거든요. 그럼 이미 2번이나 발사를 해서 발사 성공을 해서 그 어느 정도 성능에는 안정적이 된 그런
그 미사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북한 입장에선 KN-582도 이제 다 준비가 됐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실전 배치했다는 거는 뭐냐면, 자, 이제 우리 그 북한군, 조선인민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략군이라는 건 뭐냐면 핵을 운용하는 그 군을 전략군이라고 하는데, 전략군의 위상이 작년에 보면 북한에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네. 그 전략군의 수장이나 김낙겸을 상장해서 대장으로 올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육해공 3군이 아니라 육해공 플러스 전략군까지 포함하는 4군 체제로 넘어간다. 핵을 가진 국가로서의 능력을 작년에 보여준 거고, 올해 KN-582를 배치함으로써 이 능력이, 핵을 미치는 능력이 단순히 한반도나 일본이나 괌 정도까지가 아니라 네. 이제 KN-582를 통해서 미국에까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됐다. 전략 능력을 가진 국가가 됐다. 이런 거를 선언하고자 결국 이런 실전 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예상됩니다. 그 우리의 방어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주한미군이 팩3를 한반도에 증강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것이 사드 예행 준비 작업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사드의 어떤 예행 과정이다. 이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니, 그 사드를 운영하고 있는 게 제11 방공포병 여단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이 부대랑 같은 모 부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뭐냐 하면 이 11 방공포병 여단은 패트리엇과 사드 두 개를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론 패트리엇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드는 지금 미국에도 5개 포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중에서 패트리엇 포대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협에 처해 있을 때 얼만큼 빨리 이런 이 방공 무기 체계들을 한반도에 전개시킬 수 있냐, 그 시간을 보는 거고 절차를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 페이트리엇보다 조금 더 큰 게 사드거든요. 그럼 사드도 이 페이트리엇이 들어오듯이 긴급하게 전개할 수 있다. 네. 이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일단 이제 그겁니다. 근데 물론 그래서 11 방공포병 여단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사드가 자동적으로 들어온다. 이거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그런 절차를 실험해 본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사드가 2개 포대 정도가 있어야지 대한민국 전체가 커버된다. 최소한. 그다음에 3개 포대가 있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완전히 커버된다. 이러한 그 어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드는 1개 포대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다면은 비는 그런 그 사드 하나로 방어가 안 되는 지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지역에 결국은 패트리어트 팩3 같은 것을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을 지금 이렇게 일단 1개 포대가 들어와서 훈련도 해보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상황이 필요하면 2개 포대, 3개 포대, 4개 포대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주변국들을 계속해서 자극해서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반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우방도를 공격했을 때 그걸 방어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중국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공격을 해야 되는데 방어 체제가 확실하게 되면은 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력화가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이. 그렇다면 이 사드를 능가하는 미사일들을 또 개발할 거 아닙니까? 물론 또 미국은 그걸 또 방어하기 위한 또 다른 디펜스 시스템을 또 개발하겠습니다만은, 이러다 보면은 계속해서 군비 증강 내지는 군비 경쟁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특히 러시아가 굉장히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할까요? 예. 이런 기분 나빠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든 동북아에서의 군비 증강 경쟁은 이제는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 국제사회 대북 제재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는지 등을 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